에세이. 바람난 산바라기. 이서연 지음. 제11부. 이야기 27부터 29. 이야기 27. 산책, 트레킹, 등산. 마음이 북적이면 정막을 훔쳐보자. 정막의 침묵 향기를 한 끼라도 먹은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차이를 느껴보자. 정막이 필요한 날이 따로 있을까? 사실 젊은이들은 적막한 날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적막하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이 적막 뒤에 뭐가 있는 것일까? 하는 불안감과 의심, 적막이 젊음을 갉아먹는 느낌에 두려움을 가질 것이다. 나는 적막이 주는 평화, 그 편안함이 내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를 알기에 기꺼이 적막을 탐낸다. 나이 탓하고 싶지 않지만 아무래도 나이 탓인 듯 하다.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과 얽히다 보면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모두 끊고 살 수도 없고 그 소란의 복판에 마냥 웅크리고 있을 수도 없다. 사람 사는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그러나 마음이 시끄러워져 두통과 위경련, 손떨림 같은 증세까지 일어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끄러운 마음을 다독이며 편안하게 하는 게 바로 힐링이 아닐까 싶다. 힐링은 속병 들기 전에 손발이 떨리고 뇌세포가 흔들리는 증상이 오기 전에 미리 스스로 자신을 위해 어디선가 적막을 훔쳐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 제법 햇살이 부드러워졌어도 아직 코끝이 시린 날 명성산을 찾은 건 그런 이유였다. 어느 교수님 문집에 실린 내 글을 읽고 내 책 출판을 도와주겠다는 후원자가 나타난 적이 있다. 오랫동안 묵혀둔 원고를 책으로 낼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는데 진행 도중 무산되고 말았다. 실망도 실망이지만 그 책 출판만이 아니라 쓰던 다른 원고 일까지 중단되면서 작업료를 하나 받지 못해 몹시 난감하고 좌절감에 빠졌었다. 선불을 받지 않고 일을 30% 진행한 상태라 낙담이 컸다. 남들도 겪듯이 나 역시 낙심, 실망, 절망에 빠져 고통스러운 적이 많았다. 그때마다 난 깊은 굴 속을 들어가는 심정으로 책 속에 파묻혀 지냈다. 다양한 책을 읽다 보면 마치 여행하는 듯해 좌절감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래도 건강에 큰 문제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난 책을 오래 보지 못한다. 노안이 심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허리,
어깨가 아파서 독서하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게다가 몸까지 둔해져 행동이 느려지고 다리에 힘 빠지는 것을 자주 느낀다. 이런 여러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바깥바람에 의지하는 길에서 찾아야 했다. 억지로 내 손을 끌고 나가주는 남편 덕이 컸다. 그래서 무산된 일로 온몸에 알 수 없는 독이 퍼진 듯 뻣뻣했을 때, 남편이 명성산 바람을 쐬자고 했을 때 반가웠다. 집에서 1시간 남짓 드라이브를 즐기며 도착한 산정호수. 입구에서 통행료를 받자 남편이 놀라는 표정이었다. 이 문제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다. 명성산을 가려면 상동 주차장 쪽이나 휴양시설이 있는 출입구로 들어가야 하는데 두 군데 모두 통행료를 받는다. 국립공원도 아닌데 지방 도로에 왜 통행료를 받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시설을 구비했기 때문에 그 유지비를 위해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도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모든 차량이 다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점에 불만이 많았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실로 해놓고 통행료를 받는다. 도적과 다름없지 않으냐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왜 도로에서 통행료를 받는 거지? 하며 의아해하는 남편에게 지역의 환경 보호 차원에서 되도록 많은 차량이 지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통행 제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자며 통행료를 지불했다. 통행료를 받을 만큼의 시설이 마련된 곳인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가를 따지며 들어가는 건 힐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가 진단에 의해 통행료를 지불하고 서서히 들어가니 왼쪽 나무 사이사이로 호수가 조금씩 보였다. 여동생이 대학생 MT 때 꽁꽁 언 산정호수를 친구들과 들어갔다가 갑자기 깨진 얼음 때문에 후배와 함께 물에 빠졌다가 살아온 아찔한 추억이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유명한 곳이라도 찾게 되지 않았다. 여동생이 대학생 MT 때 꽁꽁 언 산정호수를 친구들과 들어갔다가 갑자기 깨진 얼음 때문에 후배와 함께 물에 빠졌다가 살아온 아찔한 추억이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유명한 곳이라도 찾게 되지 않았다. 이미 30년이나 된 일인데 햇살에 유난히 빛나는 은빛 산정호수를 보니 동생과 함께했던 친구들, 선후배들, 교수님들이 얼마나 황황하고 놀랐을까 싶다. 며칠간 컨디션을 조절하지 못해 남편과 함께 명성산 정상을 오를 수는 없었다. 현기증과 울렁임이 계속되어 높푸른 하늘을 바라봐도 쉽게 기분이 바뀌지 않았다. 산정호수가 은빛이고 하늘이 푸른 걸 보니
오늘은 호수가 하늘에 올라가 있구나 싶은 날이라. 신안고개에서 산행을 시작하겠다는 남편을 내려주고 자인사로 향하며 홀로 호수와 숲길 산책을 즐겼다. 산책은 그야말로 가벼운 걷기다.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제법 큰 역할을 한다. 흔히 공원이나 동네길, 평탄한 숲길이나 꽃길, 호수 주변을 걷는 것을 산책이라고 한다. 트레킹은 산책보다 훨씬 운동량이 크다. 트레킹과 산책 사이에 하이킹이 있다. 하이킹은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 걷기 정도로 이해한다. 산책길처럼 비교적 평탄하고 길이 잘 닦인 길을 따라 걷는 것을 말하는데 산책보다 운동량이 많은 이유는 걷는 거리와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산책을 오래 하면 하이킹이냐 묻는다면 할 말은 없다. 산책이나 하이킹이나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니까. 다만 가볍게 동네 길이나 운동장을 도는 산책을 하이킹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산책보다 조금 더 숲길, 물길을 끼고 오래 걸어 운동량이 많은 것을 하이킹이라 하겠다. 트레킹은 하이킹보다 어려움이 따르는 걷기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등산 정도의 운동량이 여기에 속하다고 본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히말라야 트레킹, 앙나푸르나 트레킹이라는 코스가 등산 상품으로 나오자 정상 등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산 주변 풍광을 즐기며 걷는 정도를 트레킹이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트레킹은 풍광을 즐기는 둘레길 걷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목적지 없이 걷는 도보 여행이나 산과 들, 강과 바다 등 바람 따라 떠나는 여행도 트레킹에 속한다. 그러므로 하이킹보다 조금 더 운동량이 있는 걷기라 하겠다.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동해안 해파랑길 코스를 제대로 즐기면 어지간한 등산보다 운동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자동차 트레킹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영화 델마와 루이스처럼 자동차로 여러 지역을 다니며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운동량보다 여러 곳을 다니는 여행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트레킹을 산 정상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둘레길을 걷는 것이라고 한다면 등산은 정상을 목적으로 조금 더 경사지고 가파른 곳까지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로 클라이밍이라고 하는데 여기엔 손까지 사용하여 산을 오른다는 의미가 있어서 암벽, 빈벽, 설벽, 등반도 포함된다. 등산은 트레킹보다 빠른 시간 내에 기혈을 뚫고 노폐물을 배출할 만큼 운동량이 크다.
가벼운 산책 정도의 근력만 가진 이들이 충분한 하체 운동 없이 등산에 나서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나 또한 매주 산을 타는 편이 아니다 보니 한 달에 한두 번 등산을 할 때면 매일 산책이라도 해서 다리 근육을 만들어 둘 걸 하는 후회를 하곤 한다. 한편 백패킹이라 하여 야영을 동반한 등산도 있다. 아웃도어 업계가 성황이다. 아웃도어 옷도 계절별, 용도별, 디자인별로 다양해 어지간한 경제력 아니면 골고루 다 갖추기 어렵다. 예전엔 슬리퍼나 하이힐, 구두만 아니면 어떤 운동화를 신더라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은 가볍게 산책용 운동화를 신었는지, 트레킹화를 신었는지, 등산화를 신었는지, 심지어 겨울용과 여름용까지도 구별한다. 산책할 때 신는 운동화나 트레킹화는 발목이 높지 않다. 트레킹은 경사가 심하지 않은 산을 간다는 의미라 둘레길 걷기에 적당한 가볍고 편한 발 사이즈에 알맞은 신발을 신는다. 등산은 경사가 가파른 길이 지속되기도 하므로 이런 코스에 적합한 신발을 신어야 한다. 가파른 곳을 오르면 발목에 무리가 올 수 있어 보완하기 위해 발목까지 올라오는 신발을 신는 것이다. 계단을 내려올 때는 차이가 없는데 경사진 곳을 내려올 때는 체중이 앞으로 실려 발끝이 신발 앞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어서 등산화는 자신의 발 사이즈보다 한 치수 큰 것을 선택한다. 물론 암벽이나 빈벽, 설벽 등산을 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특수 신발을 따로 준비한다. 등산화 하나로 암벽, 빈벽까지 오르는 사람은 없다. 알맞지 않은 신발을 신으면 위험할 수 있어서 전문 등산가는 등산 목적에 맞는 신발을 따로 구비한다. 남편 덕에 나도 이젠 등산화가 몇 개 된다. 명성산 정상까지 도전해 볼 생각으로 등산화를 신고 나오긴 했지만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본 남편이 정상까지 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가볍게 산책만 즐기고 자인사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봄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계절이어서 그런지 산정호수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도 혼자 호수를 산책하자니 남의 눈이 의식되었다. 내가 이 지역 사람이거나 이곳을 자주 와봤더라면 의식하지 않아도 될 일일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남을 의식하는 것을 떨치지 못해 혼자 호수 주변을 다 돌 수 없었다. 산책조차도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며 소량이 솔솔한 길을 따라 자인사로 향했다. 자인사에서 본 명성산은 의젓했지만
결코 만만하게 보이지 않았다. 산에 오르지 않고 그냥 마음만 한쪽에 내려놓기 위해 찾아온 탓인지 더 무겁게 보였다. 그래도 저 능선 어딘가를 남편이 오르고 있겠구나 생각했다. 후 고구려를 건국한 궁예가 문란한 정치를 일삼다 민심을 잃은 후 부하 왕건에 의해 권력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산도 따라 울었다고 해서 울음산, 즉 명성산이 되었다고 한다. 거친 산 능선 따라 찬바람 지나가는 것이 구름의 움직임으로 보였는데 여전히 우는 것처럼 보였다. 울음소리도 바람으로 보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49제를 지내려고 모인 사람들 사이를 지나 도량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규모가 큰 사찰은 아닌데 풍수지리에 맞추어 터를 잡았다는 표시가 도량 곳곳에 있는 게 흥미로웠다. 궁예와 왕건에 맺힌 악연을 풀고 미륵색의 구현을 기원하는 의미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담아 자인사라 하게 되었다. 도량 구석구석 눈길 가는 풍경이 제법 많았다. 특히 극락보전 기둥에 장승처럼 서 계신 사천왕상의 표정이 다른 절에서 볼 수 없는 재미가 있었다. 익살맞은 듯 하면서도 자비로움이 느껴졌다. 아주 천천히 1시간 반가량 산책을 즐긴 후 몸을 풀기 위해 차를 마실 적당한 장소를 찾는데 어느 보살님이 따뜻한 후원을 안내해 주셨다. 마침 49제가 끝난 가족들이 공양 중이었다. 준비해 간 차를 천천히 마시며 잠시 편안한 소파 끝부분에 앉아 갖고 간 길 가는 자의 꿈이라는 책을 읽었다. 오늘, 바로 오늘에 나는 추억으로 서 있습니다. 오르막길의 갈래쯤에 선 나그네처럼 길의 양쪽을 바라보건만 이쪽이 내 방향이라고 태양에게 말하며 지적할 만한 것을 내 인생의 과거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구절을 3번이나 읽었다. 내 속 문제를 지적한 듯한 그 글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등산을 마치고 내려온 부부가 절에서 베푸는 공양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보기 좋았다. 그들은 등산복 입은 나에게서 등산하지 않은 얼굴을 보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 모두 등산복을 입었어도 뺨들이 녹지 않은 그들에게서는 찬 기운에서 건강함이 느껴지지만 머리 하나 헝클어지지 않은 내 모습에선 산내음이 없었으니 차이는 확연했을 것이다. 책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싶을 때 하산중 곧 자인사의 도착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내가 앉은 자리 옆에 커피가 있어서 공양을 마친 사람들이 내 쪽으로 와 더 독서에 집중할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직 달력이 좀 남았으니 하나 갖고 가라는 자상하신 보살님 덕에 좋은 글귀가 독특한 그림처럼 디자인된 예쁜 달력을 얻었다. 한 장 한 장 들추며 글귀를 읽는데 타인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나의 허물을 보아라 라는 글귀가 유독 눈에 와닿았다. 그래, 이번에 원하던 일, 진행하던 일이 모두 무산된 것은 아직 업장 소멸이 덜 된 내 탓이다. 원망, 실망조차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며 하산한 남편을 만났다. 정상은 바람이 더 거칠고 차가웠는지 상기된 남편에게서 겨울향이 느껴졌다. 많이 추웠지? 물으니 그런 바람만 느끼려 등산하는 거 아니겠냐고 했다. 남편은 이 절에서도 등산객들에게 공양을 베푸시나 보다. 제법 공양하는 사람들이 많네. 하면서도 나에게 산행은 안 했지만 대신 마음에 부처님 향은 잘 보충했을 테니 몸의 기력 보충을 위해 갈비를 먹자고 했다. 산과 물이 있는 명성산에서 마음 힐링, 포천 갈비로 몸 힐링까지 한 하루였다. 비록 원하는 일이 맘처럼 풀리지 않지만 인생 전체로 봐서는 그리 꼬이기만 하는 인생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하잘것없는 마음 갖고 살면서 잠시라도 나를 위로하고 챙길 여유가 있으니 그것만도 어딘가. 이야기 28. 산이 그대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산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다. 지금 하려는 얘기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며칠 고민을 했다. 자연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려는데 중요한 것을 말할 때는 짧게 요점만 잘 말해야 하건만 어떻게 이 얘기를 길지 않게 담백한 어조로 잘할지 고민한 것이다. 산을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산을 자신의 습관과 필요, 의지에 의해 길들이고 이용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예전과 달리 몇 년 사이 산마다 둘레길과 나들길이 늘고 데크와 계단, 구름다리까지 더해져 산책하기 좋은 길이 부쩍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산악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오르기 힘들었던 난이도 높은 코스가 이제는 노약자들도 산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등산이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의 레포츠가 된 데에는 이러한 시설이 큰 몫을 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세금은 국민들의 건강과 정서 함양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로 인해 자연에 소속된 산이 인간의 이기적 도구로 변질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
특히 여전히 산에 슬그머니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이들이나 산에서 갖고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져가려고 함부로 훼손하는 사람들도 있고, 소량을 뛰어넘는 술향을 풍기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면 그 상념은 더욱 깊어진다. 그런데 요즘은 여기서 한술 더 떠. 산을 마치 개인의 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내 국립공원, 짝퉁 부부 등산 위장 섹스 금지라는 현수막과 짝퉁 부부 입산 금지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네티즌들 사이에 사진이 돈 적이 있다. 이 뉴스를 접하고 나 뜨겁다. 이게 사실이냐는 말도 민망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우리 부부가 함께 산을 갈 때는 되도록 주말이나 휴일, 관광 시즌을 피하는 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민망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진 못했다. 사실 난 커플들을 보더라도 누가 짝퉁이고 진짜 부부인지 구분 못하고 솔직히 그 부분에 신경 쓸 만큼 남들을 관심 있게 살피지 않는다. 지인들과 차 한잔 나누다 등산 얘기가 나오면 불륜 커플들의 문제가 화제가 된다. SNS가 발달하면서 갑자기 동창회 모임이 많아졌는데 간혹 동창회에서 윤리적,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고 한다. 드문 일이라 치부하기엔 배우자의 동창들과 등산을 간다고 할 때는 경계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다.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것일 뿐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 듯하다. 남편은 모임이 많다. 원해서 만들어진 모임도 있고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모임도 있지만 대부분 비정기적인 모임이다. 남편이 사람을 좋아해도 본래 자유로운 성격이라서 정기 모임을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 모임에 매달리는 편이 아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동창회에서 등산 가자는 연락이 온 적 있냐고 물었다. 갑자기 왜 묻냐고 하더니 그런 연락이 여러 번 왔었다고 한다. 물론 시간이 맞지 않고 본래 동창회에 참석하는 편이 아니라서 한 번도 등산 모임에 동참하진 않았다고 한다. 동창회 말고 오랜 친구들 모임에서도 간혹 등산을 하긴 하는데 그 친구들과도 등산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남편의 오랜 친구들 등산 모임은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그야말로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이고 또 하나는 1년에 한두 번 얼굴이나 보는 식의 가벼운 산행이었다. 남편의 산행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관악산 등산을 갔을 때 평소대로 남편이 리드에 올랐던 적이 있었다.
자주 등산을 한 남편으로서는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산행이었겠지만 가끔 산을 다니던 친구들 입장에선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그 후 그 친구들이 그렇게 힘들게 등산하는 건 어렵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그 친구들과 만난다는 말이 없었다. 그 친구들과는 이제 등산 안 하냐고 했더니 어느 날부터 등산에 낯선 이성 친구들을 데리고 와 나가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등산은 옛 친구를 만나러 간 것이지 그들의 기분풀이에 동참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이라고 쌓인 피로를 풀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등산하는 것이므로 꼭 부부가 아니어도 등산이 취미인 이성들이 모여서 등산을 할 수는 있다. 부부가 아닌 이성 친구 간의 등산이 문제라고 보진 않는다. 다만 등산 위주가 아니라 이성 간의 사교 위주가 문제다. 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 음주 가무에 고성방가를 하는 문제도 여전한데 이성과 함께하는 등산에서 나쁘끄러운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건 정말 민망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러 문제 중에 하나라도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산이 그대들에게 어떤 의미냐고 묻고 싶다. 오래된 인디언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대지를 잘 돌보라. 우리는 대지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아이들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다. 어찌 대지만 잘 돌봐야 한다는 의미겠는가? 산천초목 하나하나가 우리의 아이들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므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 산과 그 모든 자연을 다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보모라는 것은 울타리를 치고 가만히 놓고 보는 게 아니다. 산을 말 못하는 흙덩이, 바위덩이의 거대한 몸통을 가진 숲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산을 보호해야 한다.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를 깨닫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산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낮은 산, 민둥산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혼이 깃들어 있어 산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존재다.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으로만 산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자연을 오염시키지 말자, 보호하자는 원론적인 구호에 짝퉁 부부 문제를 끼워 넣고 싶진 않다. 산은 애인과도 올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는 곳이고 처음 만난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오랜 우정이 더 깊어지는 곳이기도 하고 흔들리는 사랑이 온전해질 수도 있는 곳이다. 다만 위험한 사랑을 산에서 하지 말았으면 한다. 무엇보다 산에서 말하는 사랑, 산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랑만큼은
신성함을 잃지 않는 의미로 사용되고 전달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 산에서 말하는 사랑, 산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랑만큼은 신성함을 잃지 않는 의미로 사용되고 전달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랑이 되물림되는 산, 신성한 영혼을 그대로 전하는 자연으로 보존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 29. 넓어지는 길, 작아지는 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 사람들은 산에서 건강과 행복을 얻고 있다. 그런데 과연 산은 어떨까?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도 장려할 일이지 나쁜 건 아니다. 우리나라의 이 소중한 자연유산을 건강을 위해 마음껏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산의 풍광을 즐기고 산을 사랑하면서 한편으론 걱정하고 염려한다.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끼기 위해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만 다른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일 것이다. 산에서 흙, 나무, 바위, 약초, 야생화 등을 캐가고 열매와 씨앗을 따가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전무의 신만이와 약초꾼들만 캐던 시대가 아니라 약초에 대한 정보만 알고 이것저것 채취해가는 사람들과 약초 공부를 하는 동호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종종 그런 사람들이 시골 주민들과 다투는 걸 볼 때가 있다.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이런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산림청의 단속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전처럼 산이나 계곡에서 코펠과 버너를 꺼내놓고 밥과 찌개를 끓이고 고기를 구워 먹는 풍경은 이제 사라졌다. 하지만 싸온 음식을 먹고 찌꺼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페트병, 소주병, 스티로폼, 도시락, 심지어는 우산, 비옷, 슬리퍼 같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가방에 스피커를 매달고 큰 소리로 음악을 틀며 지나는 사람들도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거기다가 불교인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깊은 산속 사찰마다 거대한 건축 불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많아서 고요한 산사의 맛과 멋을 기대하고 갔다가 소음과 먼지만 듣고 보고 오는 경우도 많다. 불교인으로서 말하기 차마 꺼려지지만 사찰마다 장엄한 건축 도량으로 채워지는 곳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 고요한 산사의 맛과 멋을 기대하고 갔다가 소음과 먼지만 듣고 보고 돌아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사찰 내부의 불사만이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마다
지자체별로 산을 깎고 계곡까지 메워가며 도로를 확장하고 넓은 주차장 확보하기 위한 공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 구례 사성암 올라가는 길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주말과 관광철에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나 보다. 평일이었는데 엄청난 규모의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오산은 530m로 높지 않은 산이다. 하지만 동양학자 조용헌 교수에 의하면 풍수 철학자들이 풍수를 연마한 산이며 천문과 지리를 연구한 원효, 의상, 도선, 진각대사 네 도인의 수도지였다고 한다. 유우석이 쓴 누실명의 산부제고 유선증명, 즉 산은 높은 데 있는 게 아니고 신선이 살아야 명산이라고 했다고 한다. 오산이 높지 않아도 명산인 것은 신선이 수도할 만큼 좋은 기운의 터라서 그런 것 같다. 오산에서 멀지 않은 지리산은 1915m로 영봉이 있는 명산이다. 신령스러운 산에서 공부한 도사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오산에서 마무리 공부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도사들 사이에서는 오산이 지리산의 형님산이라 불린다고 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찾고 싶어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어마어마한 도로 확장으로 산이 작아져 보이는 게 나만의 안타까움인지 궁금하다. 건강함과 아름다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산은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된다. 그러다 보니 산을 가는 자체가 이미 자연 훼손이니 진정으로 자연을 위한다면 산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국토의 70%가 산인 나라에서 산을 가지 않고 자연을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므로 우리는 산에 가되 산을 제대로 보호하고 아끼며 걷는 이들이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라는 책에 보면 인디언들은 달력을 만들 때 주변 풍경의 변화나 마음의 움직임을 주제로 그 달의 명칭을 정했다고 한다. 자연과 기후에 맞추어 자신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 달력을 만들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다. 결국 그들에게 날짜란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날,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 날인 것이다. 부족별로 몇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있다. 1월에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 아리카라족. 노인들 수염 헝클어지는 달, 크리족. 바람 속 영혼들처럼 눈이 흩날리는 달, 북부 아라파호족. 해에게 눈 녹일 힘이 없는 달, 엘곤퀸족이라 하고 2월에
삼나무에 꽃바람 부는 달, 폐와 푸에블로조. 먹을 것이 없어 뼈를 각작거리는 달, 동부 체로키족. 나무들 헐벗고 풀들은 눈에 안 띄는 달, 피마족이라 하고. 3월에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달, 체로키족. 한결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달, 아라파호족. 강풍이 죽은 나무까지 쓸어가 새순 돋는 달, 동부 체로키족. 큰 사슴 사냥하는 달, 아베나키족. 이라 표현이 무척 인상적이다. 4월에 생애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달, 검은 발족. 머리맡에 씨앗을 두고 자는 달, 체로키족. 설탕 만드는 달, 아베나키족. 잎사귀가 인사하는 달, 오글라라 라코타족. 이라 하고. 5월에 오래전에 죽은 자를 생각하는 달, 아라파호족. 기다리는 달, 호피족. 게을러지는 달, 아신이 보인 족. 씨앗과 물고기와 거위의 달, 벨리마이두족이라 하고. 6월에 옥수수 수염이 나는 달, 위네바고족. 말없이 거미를 바라보게 되는 달, 체로키족. 괜히질하는 달, 아베나키족. 전환점에 선 달, 균이족이라 표현한 것들이 그 달의 성격과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해 무척 흥미롭다. 7월에 사슴이 뿔을 가는 달, 카이오와 족. 천막 안에 앉아있을 수 없는 달, 유트족. 열매가 빛을 저장하는 달, 크리크족, 아파치족. 나뭇가지가 열매 때문에 부러지는 달, 준이족이라 하고. 8월에 옥수수가 은빛 물결을 이루는 달, 홍카족. 달은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달, 쇼니족. 기러기가 깃털을 가는 달, 수우족, 북부 아라파호족이라 하고. 9월에 검정나비의 달, 체로키족. 사슴이 땅을 파는 달, 오마하족. 아주 기분 좋은 달, 모호크족. 소 먹일 풀 베는 달, 유트족이라 표현한 것도 인상적이다. 생존의 현장이 곧 달력이 되는 그들의 정직한 삶이 느껴진다. 10월에 풀잎과 땅에 흰 설이 내리는 달, 엘공퀸족. 큰 바람의 달, 준이족.
배 타고 여행하는 달, 위시람족. 산이 불타는 달, 후치놈족이라 하고. 11월의 물이 나뭇잎으로 거머지는 달, 크리크족.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 아라파호족. 많이 가난해지는 달, 모호크족. 이름 없는 달, 준이족이라 표현한 것들도 흥미롭다. 12월은 다른 세상의 달, 체로키족. 침묵하는 달, 크리크족. 칠면조로 잔치 벌이는 달, 포타와토미족. 작은 정령들의 달, 아니시나베족. 늑대가 달리는 달, 샤이엔족. 중심되는 달의 동생 달, 아시니보인족. 존경하는 달, 호피족. 태안이 북쪽으로 다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남쪽 집으로 여행을 떠나는 달, 중이족. 이 표현은 참으로 철학적이고도 시적이다. 자연의 움직임, 마음과 행동에 초점을 둔 달력만큼이나 인디언들은 이름도 자연의 의미를 부여해 지었다. 가족의 성에 따르지 않고 사람도 자연의 일부임을 알려주는 이름들을 들으면 진정으로 자연에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를 느끼게 된다. 내가 인디언의 자연 철학을 자주 인용하는 이유는 자연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시적이면서 자연과 인생을 하나로 인식하고 생활에 녹여가는 모습이 경외롭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선조들도 자연과 산이 주는 메시지를 문학과 예술에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학문과 정치 사상, 인생 철학에 담아서 사람과 국가,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연조차도 계산학적으로만 이용하는데 혈안이 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인간이 자주 자연과 접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명목하에 이기적 계산으로 자연과 맞짱 뜨는데 겁없이 서두르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면 산에 대할 면목이 없어진다. 여기저기 시원스레 뚫린 도로 덕분에 5시간 달려가야 할 곳이 3시간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터널로만 이어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구멍 나지 않은 산이 없는 듯 보인다. 산 아래에 차를 주차하고 정상까지 올라갔던 코스가 자동차로 정상의 코밑까지 올라갈 수 있게 변해서 가볍게 산책하듯 산을 둘러볼 수 있게 된 곳들이 많아졌다. 속도와 편리성, 접근성이 용이해진 것을 발전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혹시 우리가 자연 훼손하며
산에서 자연을 음미하는 흉내만 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씁쓸함이 남는다. 도를 지식으로 이룰 수 없듯이 계산적 의미로는 자연의 가치를 높일 수 없을 텐데 지금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바른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